저택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강태준의 세상이 늘 그랬듯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청담동 언덕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은 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잘 만들어진 전시관에 가까웠다. 해가 저물고 정원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졌지만 그 화려함은 서유진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집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달력에 붉게 표시된 숫자는 약속이라기보다는 형벌의 기간을 알리는 표식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넓고 미니멀한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럽고 소리가 없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법을 터득했다.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는 그림자였다. 남편인 강태준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 하지만 결코 그의 마음에 닿을 수 없는 투명한 존재였다. 모든 음식은 그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되었다. 최상급 한우 스테이크 곁들일 아스파라거스와 트러플 소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칭찬했던 프랑스산 와인까지.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잘 훈련된 비서의 업무 수행과도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세팅을 확인했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커트러리와 반짝이는 크리스털 잔, 그리고 중앙에 놓인 하얀 수국 꽃병까지 모든 것이 잡지 화보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텅 비어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묵직한 문이 열렸다. 진성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귀가한 것이다. 그는 언제나처럼 피곤함과 날카로움을 동시에 얼굴에 담고 있었다.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법은 없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무심하게 넥타이를 풀었고 그의 시선은 이미 손에 든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녀왔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말은 유진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텅 빈 공간을 향한 의례적인 선언 같았다. 유진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재킷을 받아들었다. 익숙한 그의 채취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다. 한때는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의 얼굴에 스친 피곤함을 읽어내려 애썼지만 이제 모든 것은 무의미한 습관이 되어버렸다. 식사 준비됐어요. 바로 드시겠어요. 그러지. 오늘은 일이 많아서 오래 앉아있을 시간은 없소.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에게 결혼 기념일 같은 것은 사업상 중요한 계약 날짜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태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태블릿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세계는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냉정한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세계에 서유진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수 중 하나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유진은 정성껏 구운 스테이크를 작게 잘라 입으로 가져갔다.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날렵한 턱선, 높은 콧대, 깊고 차가운 눈. 그는 여전히 멋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박제된 풍경과도 같았다. 문득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유진을 지나 식탁 위 하얀 수국에 머물렀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보고 있었다. 3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어떤 순간을. 한채원. 그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인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 바로 하얀 수국이었다. 유진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꽃은 왜 바꾼 거지? 지난번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지난주에는 붉은 장미가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색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진이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으로 선택한 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체념과 슬픔으로 만들어진 얇은 유리 가면이었다. 가끔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취향하고는 한채원이라면 이런 촌스러운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유진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한채원, 또 그 이름이었다. 이 집의 모든 것, 심지어 서유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이름.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하는 말, 그녀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늘 보이지 않는 한채원의 그림자와 비교당했다. 태주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유진은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래, 나는 한채원이 아니지. 나는 그녀처럼 화려하게 피아노를 치지도 못하고 그녀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해. 나는 그저 당신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대용품일 뿐이었으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더 이상은 버틸 수도 버티고 싶지도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태주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밀어놓았다. 마치 서류를 결제하듯 건조한 동작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의 비서가 준비했을 것이 분명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는 이런 식으로 기념일을 치렀다. 선물이요. 필요한 건 비서실에 얘기하고.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서재로 향했다. 유진은 그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다. 접시를 닦고 잔을 정리하고 주방을 처음처럼 깨끗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상태가 되도록. 모든 정리를 마친 유진은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태준의 침실과는 복도 끝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녀만의 작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3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유일한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안에 자신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가방은 모두 그대로 남겨두었다. 대신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액세서리 상자, 그리고 달아빠진 책 몇 권만을 챙겼다. 그녀는 태준이 선물했던 모든 것을 빼서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결혼 반지, 시계, 귀걸이까지.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먼지처럼 쌓여 있는 공간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모든 눈물을 흘려버린 듯 메마른 감정만이 남았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유진의 발걸음은 태준의 서재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그의 통화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해외 지사와 관련된 심각한 내용인 듯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통화에 집중하던 태준은 그녀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방해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으로 다가가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서명한 이혼 서류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태준의 시선이 잠시 봉투에 머물렀지만 그는 그것이 또 다른 사소한 요청이나 불만 사항이 담긴 것이라 여겼는지 이내 다시 통화에 집중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권위적이고 냉정하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남자.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그리고 이제는 떠나야만 하는 남자.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왔다. 저택의 현관문을 열자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자유의 공기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거대한 철문이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우리의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3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화려한 감옥을 걸어 나왔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때 액정에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이 끝나기 10분 전이었다. 서유진의 인생 2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자동 블라인드가 올라가며 아침 햇살이 침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늘 그랬듯 집은 조용했지만 오늘의 정적은 어딘가 달랐다. 평소라면 희미하게 들려왔을 주방의 기척이나 그녀가 현관에서 신문을 가져오는 소리가 없었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사도우미가 늦잠을 잤거나 아니면 유진이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리라. 어젯밤의 일은 그에게 그저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들어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늘 그의 동선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오늘의 수트와 셔츠 넥타이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수십 벌의 명품 수트가 그저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직접 옷을 골라 입었다. 사소한 불편함이었지만 그의 완벽한 아침 루틴에 생긴 균열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유진의 유치한 반항의 일부라고 확신했다. 1층으로 내려온 그는 텅 빈 식탁을 보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가사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사모님께서 며칠간 휴가를 주셨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갔다. 어젯밤 유진이 두고 간 하얀 봉투가 그의 책상 위에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거칠게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혼 합의서. 선명하게 인쇄된 글자가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 단정하지만 단호한 필체로 적힌 서유진의 서명이 있었다. 함께 들어있는 작은 편지지에는 간결한 문장이 전부였다. 제 서명은 마쳤습니다.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니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먼저 밀려왔다. 평안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이란 말인가? 그는 허수음을 터뜨렸다.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로 자신을 위협하려는 건가? 그는 유진의 의도를 멋대로 해석했다. 더 비싼 보석, 더 많은 관심. 혹은 해외여행이라도 보내달라는 시위일 것이다. 그는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저녁쯤이면 혹은 길어도 내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러 돌아올 것이 뻔했다. 여자의 변덕이란 피곤한 것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도 다음 날 아침에도 저택의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태주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산더미 같은 업무에 몰두하며 아내의 부재를 잊으려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의 휴대폰으로 연락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비서는 곧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올렸다. 태주는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독한 마음을 먹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그는 텅 빈 저택에 혼자 남겨졌다. 가사도우미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퇴근했다. 완벽하게 차려진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풍경은 공허하게만 보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의 침묵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유진의 조용한 존재감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집안 어딘가에 있었다. 그가 서재에서 일할 때면 조용히 과일과 차를 가져다 놓았고, 그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거실 소파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그를 기다리다 잠들어 있곤 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의 배려는 공기처럼 존재했지만 그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식하거나 고마워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 공기가 사라지자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사흘째 아침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그의 통제력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막강한 정보팀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내 아내 서유진을 찾아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CCTV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1시간 안에 위치를 보고해.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분노의 표출에 가까웠다. 강태준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에서 사람 하나 찾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곧 유진이 어느 호텔이나 친구 집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리라 상상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김 비서에게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 초조해진 태준이 직접 전화를 걸자 김 비서는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사모님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는 전혀 사용된 흔적이 없습니다.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채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고 마지막 신호는 3일 전 집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연락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하신 것 같습니다. 증발. 태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지만 정보팀이 몇 시간을 더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서유진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지인성 그룹의 감시망과 대한민국의 촘촘한 사회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자취를 감췄다. 태준의 분노는 점차 당혹감과 혼란으로 바뀌어갔다. 그날 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유진의 방으로 달려가 옷장과 서랍을 모두 열어젖혔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 방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했다. 그가 사주었던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이 조금도 줄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녀가 가져간 것은 3년 전 이 집에 올 때 입고 왔던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뿐인 듯했다. 그녀는 정말로 그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그녀의 침대에 걸터 앉았다. 지난 3년간 아내였던 여자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녀가 평소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가 아닌 잘 만들어진 인형으로만 대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형이 스스로의 의지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저택의 고요함이 그를 압도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텅 빈 공간의 메아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 성에서 그는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의 막강한 권력과 부는 사라진 아내의 행방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던 강태준의 세계에
서유진이라는 이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상실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조여왔다. 강태준의 세계는 견고한 성벽과 같았다. 돈과 권력 그리고 철저한 통제로 이루어진 그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유진이라는 존재가 남긴 빈자리는 단순한 부재를 넘어 그의 완벽한 세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버렸다. 막강한 정보망으로도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전략을 바꿔야만 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를 찾는 대신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다. 수색의 시작은 다시 그가 경멸했던 저택이었다. 그는 유진의 물건들이 남아있는 그녀의 방을 다시 찾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주인을 닮지 않은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집안을 목적 없이 헤매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해온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망설이며 물었다. 아내가 평소에 시간을 많이 보내던 곳이 있었나? 서재나 거실 말고. 박 여사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쪽 별채 끝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회장님.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참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먼지가 쌓인 복도 끝에 있는 낡은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비서에게 연락해 사람을 불러 문을 부수게 했다.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와 마주했다. 방 안은 그가 아는 서유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혼돈과 창조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사방에는 크고 작은 캔버스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물감 튜브와 팔레트 붓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테레비뉴와 유화 물감의 톡 쏘는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 작은 방은 그녀가 3년간 숨겨왔던 비밀의 왕국이자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이다. 태주는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침입한 이방인처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은 벽에 기대어 세워진 그림들에 닿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초상화였다. 결혼 초에 그린 듯한 그림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이 상상 속에서 덧칠한 다정한 일터였다. 그러나 그 그림 옆에 놓인 다른 그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채만 달라질 뿐 언제나 같은 창문 밖을 내다보는 풍경화 연작. 그것은 아름다운 동시에 숨막히는 감옥의 기록이었다. 그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림들의 분위기는 점차 어둡고 추상적으로 변해갔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 장 안에 갇힌 하얀 새의 그림. 투명한 유리벽에 가로막혀 소리 없이 절규하는 여인의 흐릿한 형상. 그리고 수많은 가면들이 공중에 떠있는 기괴한 그림까지. 그는 그림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마치 유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외로운 고통, 그리고 꺼져가는 희망을 보았다. 방 중앙에 놓인 이젤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유진의 자화상이었다. 머리카락의 흐름이나 가녀린 어깨선은 분명 그녀였지만 얼굴은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었다. 이목구비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거나 혹은 희미한 안개처럼 뭉개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태주는 마치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헐떡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림 앞에 주저앉았다. 이것이 서유진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그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녀의 내면 세계였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이토록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마르지 않은 물감 자국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 그녀의 고통이 그의 손끝에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듯했다.
후회라는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박 여사가 조용히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태준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고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나직하게 말했다. 사모님은 원래 화가였습니다. 회장님. 결혼하시기 전에 프랑스 유학도 합격하셨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회장님께 오셨습니다. 그 말은 태준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았다. 그는 그녀가 포기한 꿈의 무게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유진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용돈을 쪼개 남몰래 작은 보육원을 후원해왔다는 것. 명절마다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챙겨주었다는 것. 그리고 아픈 정원사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것까지. 태준이 알지 못했던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유진의 모습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멀고 어리석었는지를 통감했다. 그가 아내의 흔적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의 의식을 현실로 잡아당겼다. 한채원. 한때는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지만 지금은 불편하고 이질적인 감정이 먼저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도 화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준 씨, 나야, 채원이야. 나 서울에 왔어. 연주회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소음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얼굴 없는 아내의 자화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채원은 그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더욱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랜만인데 얼굴 한번 봐야지. 오늘 저녁 어때? 과거의 환상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유진의 침묵이 더 큰 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과거의 유령을 마주하고 동시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빌딩 숲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동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작은 해안 마을에서 서유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진성그룹의 안주인 서유진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이서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그녀는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내듯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갤러리 해안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 겸 갤러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실크 드레스 대신 편안한 리넨 원피스를 입었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대신 바닷바람에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가졌다. 화려한 보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옅은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다. 고소한 커피 향과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공기는 그녀가 3년간 잊고 지냈던 삶의 냄새였다. 갤러리에는 그녀가 새로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서울의 저택에서 그렸던 어둡고 절망적인 그림들과는 달리 이곳의 그림들은 온통 빛과 색으로 가득했다. 반짝이는 윤슬 힘차게 비상하는 갈매기, 항구의 정박한 작은 어선들의 소박한 풍경,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색깔을 캔버스 위에 마음껏 펼쳐내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멀리서 그녀의 작품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녀는 이곳에서 비로소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신선한 해산물을 가져다 주는 옆집 어부 아저씨, 그녀의 그림을 제일 좋아해주는 단골 여고생, 그리고 저녁이면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이웃가게 주인들.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림을 사랑하고 바다를 닮은 미소를 가진 젊은 갤러리 주인 이서아를 좋아할 뿐이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같은 하늘 아래 서울에서 강태준은 과거의 유령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한채원과의 저녁 식사 제안을 수락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몇 년 만에 마주한 한채원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명성과 세월이 빚어낸 원숭미가 더해져 그녀는 과거보다 더욱 화려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다, 태준 씨.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멋있어. 채원은 와인잔을 들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태준은 잠시 과거의 기억에 흔들렸다. 그가 사랑했던 당당하고 열정적인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채원과 겹쳐 보였다. 그들은 과거를 추억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유학 시절의 에피소드, 함께 듣던 음악, 그리고 그들의 풋풋했던 사랑.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태준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채원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귀결되었다. 그녀의 성공적인 연주회, 그녀를 찬양하는 언론, 그녀가 새로 구입한 유럽의 별장 이야기까지. 그녀는 태준의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그의 재력과 찐성 그룹의 영향력에 대해 떠보았다. 유진에 대해 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분은 어떤 사람이야? 태준 씨처럼 대단한 사람 옆에 있으려면 정말 완벽한 여자여야겠네. 그 말에는 미묘한 질투와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며칠 뒤 태준은 채원의 연주회에 초대받았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열정적으로 건반을 두드렸고 관객들은 그녀의 화려한 연주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그녀의 연주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감정보다는 찬사를 갈구하는 기술적인 기교만이 가득했다. 그는 문득 유진의 그림을 떠올렸다. 기교는 서툴렀을지언정 그 안에는 그녀의 영혼이 담긴 처절한 진심이 있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파티에서 태준의 환상은 완전히 깨졌다. 채원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재계 인사들과 예술계 거물들 사이를 오가며 여왕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웨이터의 작은 실수를 큰 소리로 질책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와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그 순간 태준의 뇌리에는 언제나 직원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던 유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채원과 유진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채원의 화려한 언변 뒤에는 철저한 이기심이 있었고 유진의 과묵함 뒤에는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가 있었다. 채원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유진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을 위해 헌신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유진의 순종적인 모습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과 인내였음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채원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만을 남기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아니 평생 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환상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가 사랑했던 한채원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었다. 현실의 그녀는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유진의 빈자리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 뿐이었다. 그의 아내를 향한 집착은 이제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은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소유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놓쳐버린, 자신이 파괴해버린 그 귀한 존재를 되찾고 싶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유진의 사진을 보았다. 무표정하게 서 있던 결혼사진 속 그녀의 눈에서 그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깊은 슬픔을 읽어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 대신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 찾아. 원점에서부터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서유진을 찾아내. 강태준의 수색은 미궁에 빠졌다. 전국에 깔린 진성 그룹의 정보망은 서유진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침묵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태주는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집착은 소유욕이 아닌 뒤늦게 깨달은 진심과 참회에 가까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하고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라도. 돌파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진성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였다. 태주는 의무감에 참석해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과 명품 시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연이어 소개되었지만 그의 눈길을 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온통 행방이 묘연한 아내에게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다음 경매품을 소개했다. 다음 작품은 서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신진 작가의 유화 폭풍 뒤의 빛입니다. 시작가는 1,000만 원입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그림이 나타나는 순간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푸른 바다. 그리고 그 폭풍을 뚫고 한 줄기 햇살이 수면 위로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었다. 그림은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담고 있었다. 절망과 희망, 고통과 치유가 공존하는 듯한 그 그림에서 그는 너무나도 익숙한 필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재에서 보았던 유진의 비밀 작업실에 있던 그림들과 정확히 같은 스타일이었다. 서하, 서유진. 그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직감적으로 그녀임을 확신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경매에 뛰어들었다.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몇몇 미술 애호가들과의 경쟁이 붙었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일부를 되찾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가격을 불렀다. 결국 그림은 그의 손에 들어왔고 낙찰가는 신진 작가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경매가 끝나자마자 그는 주최 측을 통해 작품을 출품한 갤러리의 정보를 알아냈다. 강원도의 작은 해안 도시에 위치한 갤러리 해안. 그는 당장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리고 차에 올랐다. 서울에서 몇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그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사과의 말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모두 공허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잘못은 말 몇 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성 그룹의 절대 권력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도 없는 초라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몇 시간의 질주 끝에 차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작은 항구 마을이었다. 태주는 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차에서 내렸다. 갤러리 해안은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 잡은 아담하고 하얀 건물이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손님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 그가 알던 그림자 같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생기와 활력으로 빛나는 완전히 낯선 여자였다. 태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없이도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없었기에 비로소 행복을 찾은 듯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갤러리 문을 열었다.
딸랑하고 울리는 작은 종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태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놀라움과 희미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모든 감정을 지운 평온한 무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태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진 씨,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 알았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혹은 달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담담한 태도였다. 그녀는 그와 몇 걸음의 거리를 둔 채 멈춰섰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먼 길 오셨네요, 강태준 회장님. 제 이름은 이제 이서아입니다. 혹시 그림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과 스스로를 이서아라고 소개하는 말은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웠다.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이 모두 의미를 잃고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며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 무의식 중에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 그림, 내가 샀소. 당신이 그린 줄 알았으니까. 그림을 알아봐 주셨다니 영광이네요. 작품은 곧 주소지로 배송될 겁니다. 다른 용무가 없으시다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영업 중이라서요. 그녀의 태도는 냉정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과거의 흔적에 미련을 두거나 그의 등장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녀 앞에서 강태준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졌던 권력도 부도, 사회적 지위도 이 작은 갤러리 안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그저 한때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전남편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으로 처절한 상실감을 느꼈다. 소유물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내팽개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후회와 고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다른 손님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세상에서 강태준이라는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다. 강태준은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곱씹었다. 자신감 넘치고 평온했던 아내, 아니 이서아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그는 처절하게 패배했다. 그리고 그 패배는 그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서유진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제 손으로 완전히 파괴해야만 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김 비서에게 한 가지를 지시했다. 피아니스트 한채원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그녀의 재정 상태, 과거 행적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진성그룹의 정보팀이 움직이자 그녀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며칠 뒤 태준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추악한 현실이 담긴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파일을 훑어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마지막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는 한채원에게 연락해 진성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채원은 그의 제안에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분명 태준이 자신에게 사업적인 지원이나 혹은 사적인 관계의 진전을 제안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약속된 시간에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그의 집무실에 나타난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태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이었다. 앉아. 태준은 의자를 권하지도 않고
책상 앞에 그녀를 세워둔 채 말했다. 채원은 그의 냉담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다. 태준 씨,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태준은 대답 대신 책상 위의 파일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파일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막대한 액수의 사채 계약서, 여러 재력가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증거들, 그리고 진성 그룹의 이름을 팔아 투자를 유치하려 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파일을 덮으며 변명하려 했다. 이건 다 모함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내가 순진하게 당신의 예술가적 고뇌 따위를 믿었던 시절이 있었지. 유학 시절 당신이 더 큰 무대를 위해 나를 떠나야만 한다고 울며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 믿었어. 하지만 진실은 이거였군. 더 부유한 유럽의 후원자를 찾았던 것. 그의 말은 채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 그랬다. 어쩔 건데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당신처럼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가 뭘 알겠어. 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야. 당신은 내게 빚졌어. 내가 준 영감으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영감이라. 태주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게 영감이 아니라 망상을 주었지. 이제 그 망상은 끝났소. 다시는 내 이름이나 진성 그룹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다. 채원은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며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결국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듯 집무실을 떠나야 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끝났다. 그의 청춘을 지배했던 찬란한 우상은 산산조각 나 부서졌다. 과거를 청산한 태주는 다시 차를 몰아 강릉으로 향했다. 마음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는 이제 변명이나 위선 없이 온전한 자신으로서 그녀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는 갤러리가 문을 닫을 무렵 도착했다. 시에로 세디 팻말을 걸고 있던 서한은 그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지난번처럼 그를 쫓아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을 입 밖으로 냈다. 내가 틀렸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어. 나는 끔찍한 남편이었고 눈먼 바보였소.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진성그룹의 총수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용서를 구하러 왔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채원이라는 환상에 어떻게 사로잡혔는지, 그리고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그녀를 대용품으로 삼았는지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남김없이 고백했다. 당신의 그림들을 봤어. 당신의 영혼을 봤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내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걸. 서한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하던 얼굴 위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온 이해. 그의 진심 어린 사죄는 그녀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위로였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게 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됐어요.
하지만 강태준 씨, 나는 이제 이서아예요. 나는 이곳에서 내 삶을 찾았어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었다. 알고 있소. 방해해서 미안했소.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소.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눈에 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고통스럽지만 정직했던 대화는 그들 사이에 얽혀있던 과거의 악연을 끊어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거짓과 환상으로 더럽혀졌던 과거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시작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강태준과 서아의 고통스러운 대화 이후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강태준은 더 이상 미친 듯이 그녀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길고 외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에게는 진성 그룹의 총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민낯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가장 먼저 청담동의 저택을 팔았다. 그곳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와 오만의 기념비였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텅 빈 공간을 그는 그림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마다 인사동과 삼청동의 갤러리를 찾았다. 처음에는 아는 척하는 부유한 수집가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진심으로 그림을 감상하고 작가의 영혼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그만의 참회 방식이었다. 그는 진성문화재단을 통해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물론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예술의 순수성을 해치지 않기를 바랐다. 특히 그는 서아라는 이름의 작가가 자신의 힘이 아닌 오롯이 실력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림이 작은 갤러리에서 더 큰 갤러리로 옮겨지고 평론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소유욕이 아닌 순수한 응원이었다. 한편 작가 이서아는 예술계에 떠오르는 별이 되어 있었다. 바다의 빛과 바람, 그리고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강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의 마지막 상처까지 아물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갤러리로부터 개인전 제안을 받게 되었다. 서울. 그녀를 가두었던 감옥이자 그녀가 도망쳤던 도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진성 그룹의 안주인 서유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는 화가 이서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전시회 주제를 여정 전이유로 정했다. 과거의 어둠에서 현재의 빛으로 걸어온 자신의 모든 길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전시회 오프닝 날 갤러리는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미술계 주요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그녀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들이었다. 서아는 갤러리 중앙에서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시장은 그녀의 삶처럼 구성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청담의 시간이라는 부제 아래 과거 그녀가 느꼈던 고독과 절망이 담긴 어두운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반대쪽 벽에는 해안의 새벽이라는 이름 아래 강릉에서의 삶과 희망을 담은 밝고 따뜻한 그림들이 전시되었다. 강태준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군중 속에 섞여 조용히 전시회에 들어섰다.
그는 축하 인파에 둘러싸인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가 얼마나 눈부신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갤러리를 돌며 그녀의 작품들을 감상했다. 그림 한 점 한 점에 그녀가 지나온 시간의 흔적과 감정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전시장 가장 안쪽에 걸린 그림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자화상이었다. 과거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얼굴이 지워져 있던 자화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다. 그림 속의 그녀는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잔잔한 평화와 스스로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와서 섰다. 서하였다. 그녀는 인파 속에서도 그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와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어색함도 없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담담한 인사였다. 전시회, 정말 멋지군. 당신은 정말 위대한 화가가 되었어. 진심으로 기쁘오.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재단을 통한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기를 바라오. 그저 당신 같은 재능이 정당한 기회를 얻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오. 서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였다. 알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서서 자화상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태주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임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럼 이만 가보겠소. 다시 한번 축하하오, 이서하 작가님. 그가 막 한 걸음을 떼었을 때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 씨. 그가 멈춰서서 돌아보자 그녀가 그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언제? 시간 괜찮을 때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닌 가능성이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초대였다. 강태준의 얼굴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된 느리고 진실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갤러리 안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